이제 세계 전장은 무인기가 지배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비용도 기존 유인 탑승기보다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작전 수행 시 더욱 공격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주변국과의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독자 개발할 수 있고 웬만한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탐을 낼 만한 기술들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대로 된 무인기가 아직 없는데요. 무인기는 이미 세계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전자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주요 센서와 기초 항공기술을 보유만 해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반면 현재 세계가 앞다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스텔스 무인기는 이보다는 더 첨단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무인 스텔스 항공기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무인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인기를 개발하지 못한 이유가 참으로 어이없는 일로 인해서 늦어졌는데요. 이런 불행한 일로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들과 많은 격차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매번 열리는 국정감사 시즌이면 무조건 군을 헐고 보는 국회의원들의 자료가 쏟아지는데요. 차세대 군단급 정찰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이 방송을 통해 차세대 군단급 무인정찰기가 북한의 대공 무기 사정권에 들어가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인기의 비행고도가 북한의 57mm 고사포의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막바지에 이른 차세대 무인정찰기는 기존 군단급에서 사용하는 송골매보다 탐지 능력과 비행고도 비행시간이 2배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고사포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헤론의 비행고도도 북한 고사포 사정권 아니지만 훌륭한 무인정찰기로 꼽힌다. 단순히 고사포 때문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현재 고사포보다 사거리와 요격고도가 훨씬 뛰어난 지대공 미사일도 수두룩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격되면 안 된다는 국회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지대공 미사일도 맞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무인기는 스텔스 무인기밖에 없는데 군사 선진국들도 이제 개발하는 상태이거나 시험 비행을 하는 정도의 성과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고사포와 지대공 미사일로 못 맞추는 무인기가 지구상에 몇이나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기준이라면 한국이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할 날이 올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무기 개발은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예산과 핵심 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진행되는데 단순히 다른 나라에 좋은 무기를 왜 한국은 개발 못하냐 하는 식의 흑백 논리가 얼마나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인기의 원론적인 목적은 인명보호와 극한의 작전 환경에서도 원활한 임무 수행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비용과 효율입니다. 보통 전쟁이 발발하면 고사포 지대공 미사일에 맞을 각오를 하고 적진속으로 비행해야 합니다. 적을 정찰하려면 비행기든 무인기든 정찰기를 적군 속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맞아도 아군 인명피해 없는 무인기를 날리는 게 현대전에서는 상식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무인기 운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어이없는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인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무인기는 대표적으로 글로벌 호크와 같은 무인정찰기가 있습니다. 주로 정찰을 목적으로 운용되는데요. 반면에 앰뷸나 리퍼, 무인정찰 공격기 같은 지상 공격의 임무를 맡는 무인기로 크게 두 부류로 나옵니다. 과거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했던 스마트 무인기가 있습니다. 스마트 무인기는 아직 국내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무인기를 쓰지 않는 이유는 국내에서 이 정도 체급의 무인기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또 무인기 관련 예산이나 기술력 문제 등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이 용이한 스마트 무인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 방식인데요. 틸트로터 방식은 로터 블레이드에 회전축과 면을 직접 기울여 수직 상태에서는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을 하고 수평 상태에서는 고정익기처럼 고속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추진 방식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개발국인데 대체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몰라서 상용화 오류입니다. 틸트로터는 헬리콥터보다 먼 거리를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헬리콥터와 일반 비행기의 중간쯤 되는 방식인 셈인데요. 하지만 현재 육군에서는 전용 발사대나 간단한 장치만으로도 무인 정찰기를 이륙 착륙시킬 수 있는 군단급 무인기 IQ 일종인 송골매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고 비싼 틸트로터 방식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나마 해군에서 쓴다면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해군은 아직 무인 정찰기를 쓰지 않는 추세다 보니 해군 역시 스마트 무인기를 이용한 군용 정찰기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본래 스마트 무인기는 미국의 벨 항공사가 만든 이글 아이라는 무인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 개발한 항공기입니다. 이 이후에도 미국의 해안경비대 정찰 무인기로 쓸 예정이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스마트 무인기는 당장 군이나 민간에서 쓰이는 곳이 없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부족한 항공 우주 기술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기에 연금이 실험용 항공기라는 의미만 해도 크기다. 또 다른 방식의 무인기도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새로운 급의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이 24시간이고 비행고도도 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첨단 관측 센서를 장착하고 있어서 군단 이상 부대에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차세대 군단급 무인정찰기 사업은 시제기는 이미 다 만들었고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따져보면 양산할 수 있는데 2017년 6월부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의 감독감사원의 감사를 받느라 세월을 보냈고 현재는 국방연구원으로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개발할 시간도 모자랄 판에 감사 감독 받느라 2년 이상을 허송 세월했습니다. 차세대 군단급 무인정찰기는 시험평가를 거쳐 전력화 여부를 평가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의 무인정찰기는 개발 중인 미완성 무기체계입니다. 늘 그렇지만 처음 개발해보는 전인미답의 도전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도 첫술조차 못 주는 상황입니다. 현실과 수준에 맞게 개발하고 기술을 더 배워서 순차적으로 좀 더 나은 무기책을 내놓자는 진화적 개발 방식의 적용 없이는 항공무기는 고사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세대 군단급 무인기 시제기 한 대가 시험비행 도중 추락했습니다. 항공기의 속도 방향 그리고 바람을 예측하는 테스트봇이라는 장비를 연구원들의 실수로 잘못 장착한 탓에 생긴 사고였습니다. 기체 가격은 67억 원. 방사청에 파견된 감사원 감사관과 검사들의 조직인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처분은 관련 연구원 5명에게 균등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라였습니다. 연구원 1인당 14억 4천만 원씩 물어내라는 겁니다. ADT는 무기 개발 중 사고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연구원에게 떠넘기면 연구원들은 몸살이느라 무기 구입을 못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실수가 맞지만 개발 중 발생한 사고의 금전적 책임을 연구원들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여론도 뒤따랐습니다. 연구원들에게 13억 4천만 원씩 배상액을 물리는 처분은 철회됐지만 곧바로 방위사업감독관실에 감독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도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2년여가 흘렀습니다. 차세대 군단급 무인정찰기에는 광학 적외선 탐지 장비뿐만 아니라 합성 개구 레이더도 장착됐습니다. 쏴는 지상 표적으로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전파를 측정해 영상을 복원하는 장비입니다.
짙은 구름도 뚫고 표적을 정밀 탐색할 수 있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정찰 위성급이라고 불리는 유도사와 이후 아이언 성능이 있습니다. 차세대 군단급 무인 정찰기는 또 통신 위성이 가능합니다. 적이 공격 등으로 지상 기반 일반 통신이 마비되었을 때는 위성 통신을 통해 명령을 받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스라엘의 헤로운에도 없는 기능입니다. 일단 현재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군단급 무인 정찰기를 띄운 뒤 추가적으로 기술을 축적해서 비행고도 긴 시간을 향상시키면 됩니다. 이것이 진화적 개발입니다. 기술적 금전적 미천도 모자란데 처음부터 완벽한 무기를 만들면 좋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원도 올해 초 현재 개발된 시제기로 최소 전력화를 추진하고 추후에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도 아무리 사소한 무기 개발을 하더라도 무기 개발을 통한 진화론을 두고 진행합니다. 한 번에 원하는 무기 개발의 완성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인 만큼 실패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한국 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무기 개발의 완성론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다른 나라의 최신의 무기만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일까요? 당장 필요한 군사 무기는 구입하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독자 개발한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로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얘기하는 어린 충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